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오프닝 때 예고해드린 대로 미국 대선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짚어봅니다. 누가 되든 우리에게 득이 되는 후보가 좋지 않을까 싶은데 미 대선 시나리오에 따른 앞으로 4년의 대북관계 또 글로벌 경제까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소장, 아주대 통일연구소 정대진 교수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까 전화통화로 김창준 전 하원 의원에게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했더니 트럼프가 이길 것이다. 그런 예측을 내놨는데 두 분 동의하십니까 혹시? 저는 별 동의가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하겠지만 샤이 트럼프라고 하는 것 때문에 4년 전에 예상이 완전 다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또 여러 가지 경로 또 듣기는 또 샤이 바이든이 또 이번엔 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거다라고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의 후보이긴 하지만 공화당의 전통적인 입장을 고수하던 이제 주류 후보는 아니었기 때문에 샤이 바이든 변수가 이번에 좀 어떻게 작용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수장님. 네, 4년 전에 김창준 의원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또 전망을 할 때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김창준 의원 빼고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한 사람이 잘 없었어요. 네, 거의 없었죠. 네, 김창준 의원이 비교적 정확하게 맞췄는데 같은 공화당이고 또 뭐 개인적으로도 알고 이런 사이니까 좀 팔이 오른쪽으로 굽혔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김창준 의원의 얘기에도 상당히 현실성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다. 특히 중부 지방의 경합주 같은 데서는 지금 그 차이가 매우 근소한데 그 정도는 이 우편 투표냐 일반 투표냐 또는 샤이 트럼프냐 또는 이 샤이 바이든이냐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오차 범위 내에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지난번 첫 번째 토론 때 최악의 토론이었다 이런 평가도 받았고 뽑을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들렸고 바이든 스캔들에 또 바이든의 말실수랄까요? 조지라고 부른다든가 이런 것도 있어서 미국 대통령 선거가 과거와는 좀 다르게 치러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존의 선거랑 특히 다랐던 거는 변수라고 하는 코로나가 터졌지 않습니까? 이게 선거에 영향을 당연히 미치겠죠? 예, 그렇죠. 특히 이제 백인 중산층 이상 노년층들의 표심에 큰 영향을 이제 주게 되는 거죠. 그 과거와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어쨌든 백인 기득권 세력들이 몰표를 이제 샤이 트럼프들이 몰아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엔 백인 노년층 계열에서 코로나라고 하는 자신의 이제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잘 대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트럼프에 대한 반감이 백인 노년층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확산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변수들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줄곧 선거 기간 내내 이제 그 코너에 몰리고 지금 막판 추격전을 하고 있는데 그 기세 때문에 아마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예. 근데 이제 그건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지금 추세나 분위기로 봤을 때는 바이든이 좀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예. 그리고 미국 대통령 선거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당연히 큰 영향을 미치겠죠. 우선 남북 관계 또 북미 관계부터 시작해서 경제 문제 또 국방문 외교 다 영향을 미칠 텐데 대북 관계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이 대부분 바이든보다 트럼프가 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진단을 내는 것 같습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보면 미국의 민주당이 공화당보다도 훨씬 더 대북 협상에 대해서 유화적이고 또 적극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죠. 예. 클린턴부터 시작 그전에 카터까지 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제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현지에서 특파원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클린턴 대통령의 아시아 평화나 특히 북한과의 화해 협력 이런 의지가 상당히 강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화당 기본적으로 이 국제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과 조금 다른 입장이고 국내에 경제 문제에 더 치중하는 이런 형태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년 동안 워낙 사실 김정은과 깊이 있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 결과가 있든 없든 지금 오바마 때는 우리 전략적 인내라고 그래서 가지고 상당히 좀 우리가 좀 이 북미 관계가 좀 교착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 교착됐던 것은 우리나라 정부가 보수 정부였기 때문에 그런 요인도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게 있겠네요. 예. 근본적으로 민주당 정부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나올 겁니다. 그러나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너무 나가 있고 또 거기서
또 국민적 비판도 받고 있고 또 좀 교착이 됐고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바이든이 김정은을 깡패라고 하면서 여러 번 욕을 하지 않았습니까? TV 토론 같은 데서도. 그래서 차별화 전략에서라도 좀 시간이 뜸을 좀 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교수님은? 예, 보통 미국의 대통령들이 두 번 하지 않습니까? 예. 1기 때는 좀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조금 보이다가 2기가 되면은 또 대화를 좀 하고 하는 그런 어프로치를 많이 좀 예. 하곤 했습니다. 예. 부시 때도 그랬고. 그랬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좀 반대인 것 같아요. 1기 때는 어쨌든 결과로 놓고 봤을 때 북미 정상회담도 2번 하고 친서 외교도 하고 지금 대화가 경색돼 있긴 하지만 1기 때는 어쨌든 북한에 대해서 유화적으로 어쨌든 대화를 했는데 2기가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학습을 했거든요. 북한 핵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쉽게 풀릴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걸 학습을 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북한 핵 문제 그렇게 풀면 안 된다라고 미국 주류들은 계속해서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된다고 하면 트럼프 2기 때 지금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나 미국의 근본적으로 자세 전환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 특별한 변수가 정말 전환되지 않는 이상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상 뭐 새로운 것들을 좀 보여줄까 오히려 1기 때 대화를 하고 2기 때 좀 강경한 입장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오히려 오바마 때의 전략적 인내와 같은 그런 상황에 빠질 우려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바이든이 되면 남북관계 더 이득이 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바이든이 되면은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비핵화 비약사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을 비핵화시킨다라고 하는 목표는 민주당 공화당 다르지가 않죠. 다만 그 접근 방법에 있어서는 트럼프는 그 전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대통령이었던 겁니다. 공화당 주류에서도 벗어나 있었던 사람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엔 동맹 외교 그리고 동맹의 이 정책에 좀 귀를 기울여주는 편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야기를 조금 귀 기울여줄 수는 있겠다. 그리고 우리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입장을 조금은 좀 수용하고 그래도 예측 가능한 정책들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그 점에서는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협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는 톱다운이고 바이든은 실무 협상인데 물론 톱다운 방식이 하노이에서 실패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는 톱다운이 훨씬 빠르게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문제를 뭐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게 트럼프 때 가능했던 얘기인데 정말 즉흥성과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으로 톱다운을 했던 건데 이게 그 미국의 전통 주류 외교가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패러다임입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안 된다라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깨달은 거죠. 6.12 북미 싱가포르 회담 때까지는 본인이 이제 주도하는 싱가포르 쇼를 하고 하노이 때까지도 어쨌든 언론의 주목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북미 간에 이제 주고받을 수 있는 거에 있어서 서로 패는 다 까놓고 이제 김정은하고도 노딜로 끝난 상황에서는 다시 실무회담에서 이게 밑에서부터 맞춰와야 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진전이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인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진전이 없는 걸 다시 그렇게 또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 예. 그러면 소장님 그 전략적 인내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는 뭐 우리가 보수 정권을 잡고 있었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 다만 바이든이 오바마랑 함께 정치를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 할 때 대통령하고. 네. 그러면 이게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방식을 또 그대로 갖고 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이 바이든 대통령 후보 이분은 지난 8년간 이 오바마 대통령 옆에서 철저하게 자기의 얼굴을 감춘 그야말로 보필형 이 부통령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자기 컬러가 지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좌단은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외교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뭔가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강박감, 절박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을 TV 토론에서 비판을 하면서도 만나겠다라고 얘기한 거, 이제 그런 대목. 그리고 결국은 이 바이든이 구상하고 있는 이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서는 북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중국 또는 러시아 이 문제가 결국은 같이 한 패키지로 풀려야 된다. 그런 각도에서 그동안의 민주당 정부가 6자 회담이나 4자 회담 같은 것을 해왔고 그런 형식에서 좀 탑다운 방식보다는 전 세계의 우군을 많이 좀 형성해서 집단 대 집단으로 하는 그런 대화 형태를 좀 꾸려가지 않겠는가. 그럼 바이든이 집권하면 대중국 노선은 트럼프 때처럼 강경 노선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트럼프 때처럼 이렇게 좀 무지막지한 형태
그 국내 내치용만을 생각해서 외교적인 결례도 무시하고 오로지 아메리칸 퍼스트 같은 이런 방식은 취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중국과의 견제, 커가는 중국에 대한 어떤 이 미국 내의 반발적 여론도 수렴하고 또 미국의 국익도 챙겨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오히려 중국을 더 통제를 잘 하기 위해서라도 좀 집단적 외교 체제 그런 형태로 전환해 가려는 그런 의지가 강하지 않은가 그런 식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근데 결국은 미국은 지금까지 보면 자신들의 패권에 조금 반기를 든다거나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견제하고 압박하고 했지 않습니까? 뭐 일본도 그랬고 뭐 소련도 그랬고 그랬을 때 중국은 뭐 트럼프처럼 안 하겠지만은 바이든도 견제는 어느 정도 할 것이다. 다만 우리가 중간에 끼어 있는데 우리는 뭐 최대 교역국이 또 미국, 중국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뭐 미국이 우리에게 부터를 한다고 해서 또 쉽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란 말이죠. 우리도 굉장히 또 곤란하게 될 것 같기도 해요. 예,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우리한테 어려워지는 건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사안별로 좀 설득을 하고 하면서 미국과 중국한테 각자 얘기하면서 좀 버텨왔습니다. 근데 2020년대가 되어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어쨌든 둘이 승부가 봐야 될 시점이 오면은 이제 진실의 순간이 오는 거죠. 우리는 어느 쪽이나 어쨌든 선택을 해야 되는 시점이 2020년대 안에는 좀 올 것 같아요. 그러면 대중 외교나 경제만을 봤을 때는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이 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약간 좀 다자주의적이고 그래도 어쨌든 글로벌 리더십을 미국이 회복하는데 거기에 이제 좀 지지를 해주면서 중국도 함께 다시 그럼 다자주의 체제를 좀 같이 만들어보자.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보자. 라고 하면서 좀 유리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거에 미국과 중국 그리고 또 우리도 같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가기에는 아마 바이든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추측은 해봅니다. 예. 2013년인가로 기억하는데요. 당시에 이 바이든이 부통령으로서 한국을 방문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화 내용이 국제사회에서 큰 이슈가 됐었는데요. 당시에 이 바이든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한 얘기는 자, 한국이 빨리 선택을 하라. 미국 편에 들지 않으면 한국은 손해가 클 것이다. 미국은 한국 편을 이미 들었다라는 얘기를 공개석상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목을 보면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방법 논장에서는 다자간 또 원격적인 방법을 통하겠지만은 결국은 미국 중심에 미국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그런 민주당의 뜻, 이 바이든의 뜻은 오히려 우리한테는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처럼 이렇게 둔탁한 방식이 아니라 상당히 정교한 방식으로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예의주시하면서 대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쉽지 않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가에서는 뭐 그런 얘기도 있죠. 미국하고 우리가 이게 법칙이 교묘해서 이상적해서 미국의 진보 정권이 정권을 잡으면 우리는 보수가 잡고 우리가 진보 잡으면 저쪽이 보수 잡고 늘 이렇게 엇갈렸었는데 이번엔 과연 어떻게 될지 그것도 한번 재밌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변수로 코로나19를 언급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변수는 아니고 늘 상수로 따라다니는 건 경제 문제입니다. 근데 트럼프 때 미국 경제가 나쁘지 않았다. 좋았다. 근데 변수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럼 어떻게 경제를 해석할 것이냐 유권자들이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올해 경제가 굉장히 좀 안 좋았었죠. 한 해 안 좋다가 지금 막판에 또 이제 성장률이 또 이제 치솟는 발표가 나오고 하면서 또 표심이 또 흔들리긴 했는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거기 또 백인 노동자 계층을 중심으로 트럼프들을 지지하던 층에서는 이거 봐라라고 하면서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또 표를 던지고, 또 트럼프 지지층이 결집을 하는 현상은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전투표가 좀 상당히 좀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많이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막판에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이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백인 중산층, 특히 또 노년층 이상에서, 특히 남성층에서 이번에 조금 선택지가 다른 것이 뭐냐면은 이제 바이든이라고 하는 후보인 거죠. 사실 지난번 힐러리 클린턴이 패배한 이유 중에 하나가 비호감이었습니다. 여성이었다는 명까지 더해져가지고 이게 백인, 중산층, 노년, 특히 남성층에서 표를 마지막에 찍지 못해서 샤이 바이든이 되고 이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엔 그 변수가 과연 이 막판에 지금 이제 경제가 잠깐 살아났다, 반짝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뉴스가 있었는데 그걸 지금 잠식할 만한 건지 그건 이제 내일이 돼보면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경제적으로 놓고 보면 3분기 성장률이 무려 33.1% 증가한 거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2분기에 마이너스 32% 감소했는데 3분기에 그 이상을 이제 회복함으로써 미국 사람들한테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아주 엉망이 됐지만 역시 트럼프 대통령 관리 능력이 있다. 경제적으로는 아주 양호하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지금 사람들이 지금 미국 경제가 실업률이 7%, 8%까지 올라가 있지만 그게 트럼프 대통령 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런 어떤 평가를 받고 있고 그런 대목들이 이번에 선거에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들이 재선을 못한 대통령은 그때 해당 연도에 실업률이 많이 치솟았다. 뭐 이런 통계도 있긴 하던데 지금 소장님 말씀은 실업률이 오르긴 했지만 그걸 트럼프 탓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이네. 코로나 탓이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것이 극복할 수 있음을 최근에 3분기 통계가 보여주고 있고요. 일부러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또 숫자를 그렇게 몰아간 측면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경제적으로 트럼프가 잘못했다라는 데 대한 미국 사람들의 실망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바이든 캠프 쪽에서는 지금 핵심으로 미는 게 코로나19 사태를 해결 못한 건 트럼프 잘못 아니냐 이거 가지고 지금 캠페인 하는 것 같던데요. 예, 그렇죠. 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현상이고 지금 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뭐 걸리고 죽고 하는 곳이 좀 미국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문제를 이제 바이든 후보 측에서 집중적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백인 그 2016년도에 잃어버렸던 백인 중산층 특히 노년층들의 표를 지금 다시 가져오는 게 이제 바이든의 전략이었고 이걸 이제 지키고 있는 것 이제 이게 지금 바이든 캠프의 마지막 이제 전략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하나만 더 살펴보면요. 아까 뭐 남북 얘기 경제 얘기했습니다만 방위비 압박 문제입니다. 트럼프 쪽에서는 계속해서 한국이 잘 사는 나라니까 돈 더 내놔라. 지금까지 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 내놔라. 이렇게 했는데 바이든이 집권하면 이거는 요구하지 않을 것 아니냐. 최근에 한국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공개적으로 바이든 후보가 단언을 했죠. 방위비를 바가지를 씌우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방위비 협상 자체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사실 이 경제적으로 놓고 볼 때 방위비 협상의 그 규모가 실제로 적지는 않은 거입니다만은 한미 간의 무역 규모나 교육 규모, 투자 규모에 비할 때는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잘 알면서도 어떤 그 쇼잉, 국민들한테 자기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좀 강공 드라이브를 건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바이든이 더 무섭다고 봐요. 방위비 협상 같은 것은 대폭 양보를 하면서 오히려 더 크게 한국으로 하여금 환율 정책이나 또는 시장 개방 정책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을까. 특히 지금 번스타인이라는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의 최측근 경제참모 아마 경제자문위원장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친구가 쓴 책이나 그다음에 이 바이든 후보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가장 주식들이 무역 수지 적자 해소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이 포인트를 주고 있거든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강공 드라이브는 했지만 무역 수지 적자를 개선은 하는데 별로 실적을 쌓지 못했어요. 그런 면에서 공화당의 전통적인 이 무역 어젠다가 공격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계속 이제 미국과 중국의 그 경쟁 속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바들은 계속 또 많아질 것이고 앞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 혹은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 한들 크게 근본적으로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아요. 미국은 결국 우리한테 어느 편에 설 것이냐라고 하는 걸 물어볼 것이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게 바이든이 만약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우리 편에 서 있는 건 확실합니다. 주한미군을 고리로 해가지고 어느 편에 서 있을까 물어볼 건데 이거를 500% 이상씩 이제 높여서 요구하는 이제 그런 일은 없겠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도 이거 500% 용어로 얘기했던 건 이게 말씀하신 대로 국내용입니다. 예. 협상은 또 다르게 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500%까지 올라가는 일은 실제는 없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예측 불가능성이 너무 높다. 그 점에서 조금 위험 부담이 있는 거고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앞으로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자, 지금 토론 시간 1분 남았는데요. 두 분께 똑같이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그러면 누가 당선되는 게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될까? 지금 한동대 박원근 교수 같은 경우는 지난번 저랑 인터뷰했을 때 무조건 바이든이 이겨야 된다. 그래 우리한테 유리하더라 했고 아까 김창준 의원하고 인터뷰할 때는 무조건 트럼프가 이겨야 된다. 그래 우리 유리하다는데 두 분 짧게 설명해 주세요. 네, 저는 어차피 외국의 지도자고 그 외국의 지도자가 한국의 국익에 대해서 한국의 민족적 앞날에 대해서 챙겨주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누가 되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우리 국익에서는 우리가 그 각자의 장단점을 잘 활용해서 우리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 외교적 역량이나 어떤 그 경제적 역량을 극대화시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피해가신 것 같은데. 예, 교수님은요. 미국하고는 우리는 결국은 뭐 외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외교는 좀 상대방을 곤혹스럽지 않게 하는 게 외교인데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바이든 대통령이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낫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을 만약 대통령이 되면은 이걸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를 했던 1기, 2기, 3기가 아니라 임기 막판에 평양에도 이제 국무장관을 보내고 했던 클린턴 제3기로 만드는 빌 클린턴 3기로 만드는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바이든을 좀 잘 활용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시간 아주 유익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